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 아동의 언어 치료에 대한 새로운 시각,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말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요. 유전학이나 신경과학의 최신 연구들이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네, 흥미로운 주제죠.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정신의 약 및 임상신경과학, 그러니까 PCN, 그리고 임상정신약리학 및 신경과학, CPN, 또 분자 정신의학 저널에 실린 중요한 생물학 연구들을 좀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연구들이죠.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그 ASD 아동의 언어 특징을 단순히 사회성 문제로만 보는 대신에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특히 리듬과 시간 조율이라는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보고요. 아, 리듬과 시간 조율이요? 네, 이게 언어 치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주목할 5가지 핵심 키워드는요. 바로 처리 속도, 신경 리듬, 정서 조절, 신경 동기화, 그리고 예측 가능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생물학적 관점에 주목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언어 문제 너머에 있는 뇌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을 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아, 근본적인 작동 방식이요? 네. 그러니까 어휘수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반응하는 방식 자체의 어떤 균형, 이걸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자는 겁니다. 네네. 오늘 다룰 세 연구는 각각 다른 퍼즐 조각을 제공하는데요. PCN 연구는 유전적 요인인 STR 확장과 언어 처리 속도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고요. STR 확장. 네.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아, 후성 유전. 네. 그리고 몰레큘러 사이키아트리 연구는 특정 유전자 CNTN-AP2라는 유전자가 뇌 회로의 리듬이나 상호작용 타이밍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죠. 이 연구들이 중요한 건 ASD 아동의 언어 특징이 단순히 노력 부족이다, 사회성이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생물학적 기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그 생물학적 개념들 하나씩 좀 더 쉽게 풀어볼까요? 첫 번째가 STR 확장인데요. 네. STR 확장. STR, 그러니까 짧은 반복 서열은 우리 DNA에서 예를 들면 CAG, CAG, CAG처럼 특정 염기 서열이 반복되는 구간인데 이 반복 횟수가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많아지는 현상을 확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연구에 따르면 ASD 아동들에게서 이런 STR 확장이 상대적으로 더 자주 관찰된다고 해요. 이게 왜 언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 반복이 너무 길어지면요. 관련 유전자의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뇌의 정보 처리 속도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가설이 나오는 거죠. 아, 처리 속도 문제군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STR 확장과 처리 속도의 연관성은 우리가 ASD 아동의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가 물 마셔처럼 되게 짧고 간결하게 말하는 전보식 발화 있잖아요. 네, 있죠. 이게 아이가 복잡한 문장 구조를 몰라서가 아니라 어쩌면 뇌의 정보 처리 속도에 어떤 생물학적인 한계가 있어서 제한된 시간 안에 핵심 정보만 겨우 처리해서 내뱉는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문법 지식 문제가 아니라 처리 능력의 한계일 수 있다. 네, 문장이 길어지거나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해야 할 때 유독 힘들어하는 모습, 이게 바로 이 처리 속도의 제약을 반영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라 처리하기 버겁다의 문제로 관점을 전환하게 되는 거죠. 와, 처리 속도의 문제라는 관점 정말 새롭네요. 그럼 두 번째 개념은 DNA 메틸화인데요. 이건 후속 유전학이라는 분야랑 관련이 깊다고 하셨죠? 네, 후속 유전학이요. 우리 DNA 서열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환경적인 경험, 특히 스트레스 같은 경험이 특정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방식으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DNA 메틸화는 그 대표적인 스위치 끄기 메커니즘입니다. DNA의 특정 부분, 시토신 염기라는 부분에 메틸기, CH3라는 화학 물질이 달라붙으면 해당 유전자가 잘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하, 스위치를 끄는 거군요. 네, 연구들에서 ASD 아동의 경우 스트레스 반응 조절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NR3C1이라는 유전자에 메틸기가 과도하게 붙어있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NR3C1 유전자예요? 그게 스트레스 조절이랑 관련이 깊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NR3C1 유전자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인 HP야축을 같이 봐야 해요. HP 야축이요? 네,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으로 이어지는 이 축인데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몸을 비상 모드로 전환시켰다가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안정 모드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네,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HPA축이 활성화돼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코르티솔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NR3C1 같은 수용체를 통해서 이제 그만 나와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서 시스템을 안정시키죠. 아, 스스로 조절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NR3C1 유전자가 메틸화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면 이 그만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이 한번 시작되면 잘 멈추지 않고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이 ASD 아동들이 예상치 못한 자극에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한번 흥분하면 진정하는 데 오래 걸리는지, 네, 네. 또 왜 질문에 대한 반응이 늦어지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한 생리적인 설명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잘 안 되는 자동차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아, 스트레스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자, 그럼 세 번째 개념, CNT-NAP2 유전자로 넘어가 볼까요? 네, CNT-NAP2요. 이 유전자는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연결 부위, 그러니까 시냅스가 잘 작동하도록 돕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관여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특히 중요한 역할은 뇌의 여러 영역이 타이밍을 맞춰서 함께 작동하도록 하는 시간적 동기화에 기여한다는 점인데요. 아, 타이밍. 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가 동시에 정확한 박자에 맞춰 연주하도록 지휘하는 역할,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좋은 비유네요. 그런데 이 CNT-NAP2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신호 전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뇌활동의 전체적인 리듬과 타이밍 조절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 결과가 언어, 특히 대화 상황에서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화 상황에서요? 네, 대화라는 게 단순히 단어 나열이 아니잖아요. 상대방 말을 듣고 의미와 감정을 파악하고 내 차례를 예측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속도와 억양으로 반응하는 아주 정교한 시간적 조율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엄청 복잡하죠. 그런데 CNTA-P2 유전자 문제로 뇌의 내부 리듬이 불안정하다면 상대방 말의 끝을 예측하거나 내가 끼어들 타이밍을 잡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대화 중에 턴테이킹, 그러니까 차례 주고받기가 어색하게 늦거나 빠르고 말의 억양이나 속도가 내용과 어울리지 않게 단조롭거나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단조로운 말투나 어색한 억양 같은 거요? 네, 이게 언어의 음악적 요소, 프로소디, 조절의 어려움이 단순한 기술 부족이 아니라 어쩌면 신경학적인 타이밍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그렇군요. 처리 속도 문제, 스트레스 조절 문제, NRCC1 메틸화 HPA축,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타이밍 조절 문제, CNTAP2 결손, 이 세 가지 생물학적 기전들이 각각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ASD 아동의 언어 특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이거군요. 우리가 ASD 아동의 언어 문제를 볼 때 의뢰, 사회성이 부족해서 상호작용을 못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웠는데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그 기저에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 또 스트레스에 반응하고 회복하는 능력, 그리고 여러 뇌 영역이 협응하는 타이밍과 리듬 자체가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언어 자체가 시간 위에서 펼쳐지는 활동이니까요. 이 기본 리듬이 흔들리면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 표현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ASD 아동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언어 특징들을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첫째, 전보식 발화. 아까 말했듯이 문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쩌면 STR 확장 같은 것과 관련된 신경 처리 속도의 한계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핵심 단어만 간신히 출력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처리 용량의 문제? 둘째, 반응 지연 및 정서적 불안정. 질문에 대답이 오래 걸리거나 예상치 못한 변화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쉽게 진정하지 못하는 모습.
이건 NR3C1 메틸러와 관련된 HPA 축 조절 문제, 즉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의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아서 작은 자극에도 신경계가 과부하되고 회복이 어려운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브레이크 문제요? 네. 셋째, 리듬과 억양의 불안정성. 단조로운 말투나 부자연스러운 억양, 대화 타이밍 맞추기 어려워하는 것. 이건 CNTAP2 유전자 문제와 연관돼 신경 타이밍 조절 능력의 어려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뇌의 내부 메트로놈이 부정확해서 말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음악성을 만들어내기 힘든 것이죠. 와, 이렇게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니까 언어 문제의 양상이 정말 새롭게 이해됩니다. 그럼 이 지식들을 실제 언어 치료 현장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네. 기존에는 주로 사용하는 단어 수나 문법 정확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기저에 있는 신경 처리 효율성이나 정서 조율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일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식부터 변화가 필요해요. 단순히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말하는가? 이걸 넘어서 뇌의 조율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뇌의 조율 능력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첫째, 반응 개시 속도. 질문을 하고 나서 아이가 입을 떼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망설임이나 멈춤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처리 속도와 반응 준비 상태를 가늠하게 해주거든요. 아, 대답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네, 둘째, 반응의 일관성. 비슷한 질문이나 상황에서 반응이 얼마나 일관적인지, 날마다 컨디션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큰지. 이게 들쭉날쭉하다면 신경계의 안정성이나 예측 능력이 낮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네, 일관성. 셋째, 회복 시간. 어려운 과제에 실패했거나 좌절감을 느꼈을 때 다시 평정심을 찾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혹은 아예 회피해버리는지, 이건 정서 조절 능력과 스트레스 회복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실패 후 다시 시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군요. 네, 이런 지표들은 아이의 현재 언어 실력보다는 언어 활동을 뒷받침하는 뇌의 처리 속도, 안정성, 예측 및 조율 능력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평가의 초점을 말의 양에서 뇌의 준비 상태와 조율 능력으로 옮겨야 하는 거죠. 평가의 관점이 바뀌니까 당연히 치료 전략도 달라져야겠네요. 그럼 치료사는 아이의 이런 기저 능력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단순히 단어나 문장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는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핵심은 아동의 신경계가 안정감을 느끼고 예측 가능한 리듬 속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환경과 자극을 조율해 주는 것입니다. 환경과 자극 조율이요. 네,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첫째, 속도와 패턴 조절. 예를 들어 나는 오오를 좋아해요처럼 일정한 속도와 예측 가능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아이는 다음에 올 말의 패턴을 예상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이게 뇌의 신경 리듬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너무 빠르거나 복잡한 자극은 오히려 처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요. 아, 예측 가능한 패턴이 중요하군요. 네. 둘째, 전략적인 멈춤 활용. 치료사가 질문이나 지시를 하고 바로 다음 말을 잇는 대신 의도적으로 짧게 멈춰주는 겁니다. 멈춤이요? 네. 예를 들어 여기 사과가 있네? 하고 잠시 멈춘 후 또 뭐가 있지? 하고 묻는 식이죠. 이 멈춤은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이의 신경계가 방금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고 다음 반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리듬적인 간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처리 속도가 느린 아이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전략이죠. 아, 처리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셋째, 구조화된 루틴. 치료 세션의 시작, 중간, 마무리 활동 순서나 사용하는 언어 패턴이 예측 가능하게 반복될 때 아이는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알게 돼서 불안감이 줄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안정감이 새로운 언어 학습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거고요. 루틴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ASD 아동들이 종종 변화를 극도로 싫어하고 똑같은 것만 고집하는 강박적인 루틴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치료적인 루틴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강박적 루틴과 치료적 루틴은 목적과 기능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목적과 기능이요? 네, 강박적 루틴에는 주로 불안감이나 세상을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변화 자체를 위협으로 느끼고 회피하면서 그걸 통해 일시적인 안정감을 얻으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적응력을 떨어뜨리고 불안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어요.
아,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군요. 네. 반면에 치료적 루틴은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정보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로서 기능합니다. 목적은 변화를 막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는 예측 가능한 틀 안에서 점진적으로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를 받아들이고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아,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돕는 틀. 네. 예를 들어 매번 같은 노래로 세션을 시작하고 끝나는 일관된 구조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다루는 어휘나 활동 내용은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죠. 따라서 치료적 루틴은 변화를 막는 벽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리듬 안에서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강박적 루틴은 변화 회피, 치료적 루틴은 변화 수용을 위한 발판이라는 차이네요.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듬 조율은 치료실 안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아이의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장되어야 효과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치료실에서의 경험이 실생활과 연결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는 하루 일과를 시각적인 스케줄표로 만들어서 보여주거나 다음 활동으로 넘어갈 때 5분 뒤에 목욕할 시간이야처럼 미리 예고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신경계는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일관된 예고가 기본적인 리듬 자극이 되는 셈이죠. 네, 시각 자료나 예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시작 전에 항상 같은 음악을 짧게 들려주거나 활동 전환 시에 특정 그림 카드를 보여주는 등 예측 가능한 신호를 사용하면 아이들이 다음 활동에 대비하고 주의와 감정의 리듬을 조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 학교에서도요? 네. 그리고 치료실에서는 매 세션의 시작, 중간, 마무리 구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치료적 요소입니다. 이 예측 가능한 구조가 반복될수록 아이의 신경계는 점차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거든요. 네네. 결국 언어 치료의 리듬은 치료실, 가정, 학교라는 세 공간이 서로 조율되어서 아이의 24시간 전체에 걸쳐 일관된 흐름을 만들어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언어 치료사의 역할도 상당히 달라지겠네요. 단순히 언어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아이의 신경 리듬과 정서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조율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언어 치료사는 아동의 신경 리듬과 정서적 균형을 맞추는 조율자, 자극의 속도와 타이밍을 조절하는 지휘자, 반응의 일관성과 회복력을 관찰하는 분석가, 와, 역할이 많네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신경계가 안정된 상태에서 스스로 언어의 리듬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치료의 핵심 질문이 무엇을 말하게 할 것인가에서 이 아이의 뇌가 어떻게 하면 안정된 리듬 속에서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로 바뀌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자폐 스펙트럼 아동의 언어 치료를 뇌의 처리 속도, 정서 조절, 시간적 리듬이라는 이 생물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해 보았습니다. STR 확장, NR3C1 메틸화, CNTNAP2 결손 같은 요인들이 언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고요. 네. 이를 바탕으로 평가에서는 반응 속도, 일관성, 회복 시간을 중시하고 치료에서는 속도 조절, 전력적 멈춤, 치료적 루틴, 그리고 환경과의 연계를 통해서 신경계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뇌 기반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